허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설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 동영상 소개란에 교재 다운로드 받는 곳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그곳 찾아 들어가셔서 교재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구성 들어갑니다. 네, 구성. 그래요. 흔히 쓰는 말이긴 해요. 구성. 네, 소설의 구성 요소. 우리가 먼저 구성 요소라고 할 때의 구성과 조금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구성은 좀 다른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통 소설의 구성 요소 하면은 세 가지 어릴 때부터 암기를 해오던 게 있었어요. 뭐가 있느냐? 첫째, 주제. 그 다음에 구성. 바로 이 구성이 문제야. 이 구성과 이 구성이 다르다는 얘기지. 여기서 이 구성은 플롯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체가 있죠. 주제, 구성, 문체. 그럼 이 구성은 뭐냐? 이 구성은 말입니다. 저걸 말하는 거예요. 하위 구성 요소들이 서로 조합을 이루어 가지고 새롭게 다른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요. 그럴 때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컴포지션과 관련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요. 이 구성은 그 구성이고 이 구성은 이 구성입니다. 설명이 좀 그런데 이게 한자로도 구별이 안 돼요. 한자로도 이 구자를 그대로 쓴단 말이야. 그리고 성자를 그대로 쓰고 그래가지고 이 구성도 이 구성이고 이 구성도 이 구성이라 그래가지고 한자도 구별이 안 돼. 그래서 굳이 국어 과목 관련 공부지만 이제 영어를 끌고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 구성은 플롯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할 플롯은 구성은 요 플롯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럼 선생님 주제는요? 에이, 그거는 작품마다 주제 다르니까 수많은 소설들의 주제를 하나하나 다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 그건 읽어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파악하고 하는 거지요. 그쵸? 예. 그래서 주제는 대체로 무엇이다 라는 것만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주제 뭐다? 작품에 나타나 있는 의미라고도 하고요. 다음 작가의 중심 사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치? 네. 그 다음에는 작가가 구현하려는 인생관 혹은 세계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걸 이제 보통 주제라고 합니다. 그치?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플롯,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성의 개념. 네. 이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건의 인과적 질서예요. 인과. 원인과 결과와 관련된다는 얘기지. 볼래요? 자, 뭐에 중점을 두고? 바로 인과관계에 중점을 두고 줄거리를 다시금 엮어낸 것이다. 우리 교재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참고 표시 해가지고서 서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줄거리라고 하고 스토리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플롯은 이 스토리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 얼핏 보면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구별이 됩니다. 이 줄거리는, 스토리는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된 사건 서술이에요. 자, 여기는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여기는 시간 순서대로 그냥 나열된 겁니다. 사건을. 친구들한테 어떤 영화를 봤다, 어떤 책을 읽었다, 소설책 물론 읽었을 때 줄거리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런 개념이에요. 예문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스토리의 예문을 봅시다. 왕비가 죽었다. 그 후 얼마 안 돼요. 왕도 죽었다. 두 사람이 죽은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그냥 나열만 해주고 있다고. 요런 게 바로 뭐다? 서사, 스토리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과 쪽으로 가면 좀 달라져요. 예문. 왕비가 죽었다. 그 후 얼마 안 돼요. 왕도 죽었다. 선생님 똑같은데요? 이래버리면 이건 서사야. 그래서 그거를 다르게 만들지.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 얼마 안 돼요. 왕도 죽었다. 왕비가 죽었다. 왕도 죽었다.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다가 이런 걸 넣는단 말이야. 왕비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얼마 안 돼요. 왕도 죽었다. 그러면 이 플롯과 서사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서사 같은 경우에는 자, 왕비가 죽은 사건 있죠? 그 다음 왕이 죽은 사건 있죠? 그 이후에 또 무슨 사건 벌어지고 뭐 이래도 되는데 자,
여하간 이렇게 사건과 사건 사이에 그 연결고리라든가 또는 연결끈이 미미하거나 아니면 거의 느껴지지 않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건 아니잖아. 뭐냐면 A라는 사건, 최초 사건이 있었어. 왕비가 죽었다. 그 다음 그 슬픔을 못 이겨 왕도 죽고. 자, 그랬을 때 우리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 요게 바로 인과관계가 된다는 얘기지. 요게 인과관계. 자, 거기 설명과 설명 사이에 여백이 좀 있죠? 그 여백에다 이 그림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인과관계. 요렇게. 그 다음에 또 C는 C대로 그 다음에 또 엮여 나가는 거지. 물론 작품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D도 파생되고 여기에서 E도 파생되고 뭐 이렇게도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중복돼 가지고 또 영향을 만들기도 하고 등등등등.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플롯 개념이 되는 거야. 근데 스토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소설 한 작품 읽고 또는 영화 한 편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 작품 말이야, 스토리는 괜찮아. 무슨 말이냐면 사건 하나하나만큼은 괜찮다는 얘기. 근데 플롯이 엉망이야. 연결고리가 좀 미약하다는 얘기지. 바로 인과관계, 필연성, 그게 없다는 얘기죠. 우리 고전 소설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부사어들 있잖아. 어떤 것들? 이런 거. 호련, 돌연, 그치? 그거 바로 뭡니까? 우연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얘기다. 필연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그치?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 바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구성상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물론 현대 소설 이론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구성과 스토리, 즉 플롯과 스토리, 구성과 줄거리 차이점 아시겠죠? 어쨌든 구성의 개념은 바로 이렇게 사건을 인과관계에 의해서 질서를 부여하고 재배열을 하는 겁니다. 그거 누가 해? 당연히 작가가 하지. 바로, 그죠? 자, 그림 다 그려놓으셨죠? 예. 그림 못 그리셨다고요? 그럼 어쩔 수 없다. 동영상을 뒤로 돌리셔가지고 스톱 시켜놓고 그림 그려놓고 다음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림 그려놓으시고, 자, 그 다음 갈게요. 구성의 5단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지?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뭐 책에다가 표시도 하지 않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발단이고 여기서부터는 전개가 시작되고 여기서부터는 위기가 시작되고 그거 다 어떻게 알아요? 다 외웠나? 아니죠. 풀어먹는 방법을 안 되니까. 뭐냐면 각 단계별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그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자, 구성의 5단계.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고 갈게요. 네. 첫째, 발단입니다. 발단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야? 모제시. 그치. 인물과 배경 제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죠. 발단에서. 물론 그거 없이 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특이한 작품들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제시됩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왕별표.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됩니다. 다음부터 이런 측면에서 이런 영역에서 사건이 만들어질 거거든 이라고 암시를 해주고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요. 인물과 배경이 제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것, 발단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 주제가 암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암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100%는 아니야. 아주 가끔. 아주 가끔. 여러분들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주제가 암시되고 있어요. 처음 부분에. 혹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라나? 책 펴지 말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침하게 흐린 봄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오고 얼담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다. 자, 그 문장 첫 문장이에요. 즉 눈이 올 듯 하더니 비가 오더라 이거지. 우리 동양 문화에서 눈 하면 동양뿐만은 아니다. 서양도 마찬가지. 그래서 남녀가 청춘 남녀가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항상 그 눈밭에 구르거나 아니면 스키장 놀러가 떼굴떼굴 그쵸 껴안고 구르고 막 눈밭에 벌렁 누워 자빠져가지고 자기 그쵸 몸 그림자 만들어 놓고 그런 장난 친단 말이야. 보기 좋죠. 보기가 좋았더라. 그지? 그런데
문제는 헤어질 때는 어김없이 뭐가 내려? 비가 내려. 동양이든 서양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 자, 무슨 얘기야? 바로 그렇게 첫 줄에서 주제를 암시하고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오, 그렇구나. 그게 바로 이제 가끔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100% 아닙니다. 네. 그 다음 전개. 전개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나? 여기서 제시됐던 실마리를 받아가지고 이제 사건 진행에 따른 구체적인 갈등과 분규가 생성이 됩니다. 사건이 만들어지는 건 전개부터야. 사건이 만들어지는 것은. 발단은 그냥 사건의 실마리만 제시할 뿐이고요. 그 다음 위기가 닥치죠. 자, 근데 위기는 갈등이 점점 고조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최고조는 아닙니다. 최고조는 당연히 절정이겠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뭐냐? 새로운 사태가 발발하는 거야. 기존의 분위기와는 확 바뀌어가지고서는 새로운 사태가 확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사건에 반전, 급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요거 중요합니다. 위기에서는 새로운 사태가 발발하던 것, 그 앞에서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사태, 거기서부터가 위기가 되는 거야. 간단하잖아. 발단 어쨌든 처음부터 시작해서 발단이지. 그러고 가다가 구체적으로 사건이 만들어지면 여기서부터 전개, 그러다가 새로운 사태가 발발하면 여기서부터 위기, 이렇게 되는 거라. 감 잡으셨죠? 네. 그 다음에는 뭐 절정이지 뭐. 절정은 갈등의 당연히 최고죠. 그 다음에 결말도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여기서 만들어졌던 갈등 쭉 최고조로 왔다가 이제 해소가 되든 해소되지 않든, 고전 소설에서도 해소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많아요. 대표적으로 허생전, 그치? 허생이 사라지잖아, 그지? 네, 이런 식으로. 네. 현대 소설에서도 물론 해소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다음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죠. 사느냐 죽느냐, 그지? 네. 그것이 문제란다. 운명이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주제가 제시되죠. 이건 100%야. 그치? 결말에서 주제 제시되는 건 100%. 여기서 주제가 암시되는 것은 가끔이지만, 그죠? 네. 구성의 이렇게 5단계. 시험엔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그렇게 대답해. 절정이요. 위기요. 맞죠.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거 봤다 이거지. 아닙니다. 발단과 결말 부분에서 참 많이 나와요. 왜? 하는 일들이 많잖아, 봐. 그치? 하는 일이 많으니까 시험 문제 낼 게 널렸지. 절정은 너무 뻔해가지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뭡니까? 상징 의미? 뭐 소재의 상징 의미라든가 사건의 상징 의미, 요런 거 물어볼 때 잠깐 내지. 그거 위에는 사실 뭐 너무 뻔해가지고 낼 것도 별로 없어요. 발단과 결말. 왜? 발단 같은 경우 휙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 많거든요. 쓱 읽고 그냥 막 넘어간단 말이야. 이 다음에 뭔 일이 벌어질려나? 그래서 놓치는 부분이 많아지고, 결말도 그냥 절정에서 이제 결말 뜻밖 그 주인공의 운명이 띵 결정되면 그 다음에는 다 맞네? 휙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상당히 할 일들이 많다, 하는 일들이 많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구성의 5단계, 각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처음 보는 작품이라도 여기서까지가 발단 끝, 여기서부터 이제 전개 시작이구나, 여기가 위기가 시작되겠구나, 이게 감이 온다는 거지. 아시겠죠? 좋아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구성의 유형이에요. 이 유형은 보는 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성의 유형. 일단 무엇을 서술하는데, 서술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 사건 중심적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진짜 사건이 만들어지고 해결되는 것, 그것을 주된 관심사로 하는 거죠. 사건의 발생과 해결을 주된 관심사로 하는 사건 중심적 구성. 예를 들어서 김유정의 본봉. 자, 성리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 가는가. 물론 이것도 완전 마무리가 된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아내가 죽는 걸로 마무리가 되지만 비극적으로, 네, 사건 중심적 구성. 하나의 사건의 발생과 해결을 주된 관심사로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인물 중심적 구성. 눈치채셨을 거야. 이거는 소설 제목 자체가 어때요? 사람 이름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인물의 생애와 운명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허균의 홍길동전, 네, 그다음 황석영의 장길산,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래. 그다음 세 번째는 연대기적 구성이라는 거. 자, 이것도 눈치채셨지? 연대기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 나오고 오랜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서,
그쵸?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서술하는 것이지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연대기적 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예문에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 그래, 박경리 선생의 토지. 네. 60년대 집필을 시작하셔가지고 90년대 끝난, 네. 근 한 5년? 6년? 그 정도 걸렸을 거야. 네. 어떤 출판사에서는 16권, 어떤 출판사에서는 20권, 이렇게 막 되는데요. 네. 토지. 조정래 태백산맥.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토지에 비하면 그렇게 양은 많지가 않은데, 그래도 10권 넘. 네? 그래요. 그래도 10권이요. 태백산맥. 자, 여하간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다루는 것이 바로 연대기적 구성이라는 것이다. 이거는 세 가지는 이제 서술 대상을 중심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 갈등을 중심으로 보면요. 먼저 단순 구성이 있죠. 단순 구성, 말 그대로 단순이니까 하나의 갈등, 축으로 이루어진 소설입니다. 당연히 단편에 많겠지. 그치? 네. 그 다음 김유정의 동백꽃, 그쵸? 감자사건. 네 집에 이거 없지. 그걸로 비롯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갈등축, 그죠? 예. 그 다음에 금동리의 영마. 그래요. 그 다음 복합구성. 이거는 이제 여러 개의 갈등이 나오겠죠. 그쵸? 여러 개의 갈등. 당연히 장편에 많겠지. 그쵸? 아까 봤던 박경리의 토지, 조정래 태백산맥 또 나오네. 뒤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는 여러 이야기로 구성된 경우. 이 경우가 이제 학생들한테 조금 낯설게 느껴지나 봐. 우리 문학작품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보시면 첫째,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는 게 있고, 일단 용어 자체가 낯설어. 그지? 우리말이 아니야. 한자어도 아니야. 옴니버스식 구성. 이것도 그렇죠. 그쵸? 일단 두 개가 비슷해 보이면서 차이가 있습니다.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제목은 하나예요. 단일한 제목 아래. 그 다음에 주제가 단일해. 또는 유사해. 그런 여러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즉 하나의 작품 안에 여러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요 이야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때요? 발음이래. 저기 주제가 비슷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옴니버스는 안 그렇습니다. 옴니버스는 제목은 하나지만 주제가 여러 주제예요. 그리고 여러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건 맞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는 단일한 주제, 여기는 여러 주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잘 기억하시기 어려운가요?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거 버스니까 버스, 옴니버스, 버스. 버스에는 여러 가지 직종, 그쵸? 여러 가지 계층의 그 사람들이 버스에 다 올라타잖아. 그걸 생각하면 돼. 여러 주제를 지닌 여러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 피카레스크식 구성의 대표작으로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작품은 아니에요. 보카치오, 데카메론. 이게 저기 유럽에서 르네상스의 최초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재밌는 작품입니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막 썩 재밌지는 않아도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작품이었어요. 뭐냐면 이태리 그 베네치아 지방을 여행하던 여행객들이 모여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서는 자기네가 오늘 보고 듣고 느낀 것들,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구성이거든. 100몇 개인가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뭐냐면 단일한 주제, 중세 비판입니다. 그리고 휴머니즘 회복이에요. 네. 여기에 이제 그 EDPS라고 보통 얘기하는 음담패설의 원조 모티브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 고상한 영주 기사인 줄 알았더니 거풀 딱 들춰보니까 이거 뭐 시정잡배랑 똑같이 너저분하더라, 뭐 이런 거. 그쵸? 또는 고고한 성직자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일세? 이런 거. 그렇지만 거꾸로 또 아니 그 뒷집 양치기, 걔는 그냥 양이나 치고 비루 먹는 놈인 줄 알았더니 아이구야, 그렇게 고귀한 사랑을, 아니 누가 위험에 처하다 보니까 지가 사랑하는 여자라고 목숨을 바치더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꼭 고귀한 기사나 뭐나 이런 사람들이 그 숙녀를 위해서, 레이디, 그죠? 숙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더라니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죠. 그래서 휴머니즘 회복이라고 그랬잖아. 데카메론. 대체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100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박태원의 천변 풍경. 일제시대 때 얘기인데, 청계천 주변의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서는 지은 작품이에요. 그럼 옴니버스에는 뭐가 있느냐? 이게 우리 소설은 아니지만 봉산탈출 같은 경우에 각 과장별로 1과장, 2과장, 3과장, 4과장 각 과장별로 봉산탈춤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하나로 엮여 있지만 다 주제가 달라요. 여러 주제를 가진 이야기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화라고 하는 거, 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정을 저지른 왕비를 열받아가지고 처형을 하고 한 왕이 새로 결혼을 하면서 이제 또 부정을 저지를까봐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왕비를 계속 처형을 해대던 왕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야? 사이코. 근데 그 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시에라자드라는 처녀가 자기 여동생이랑 같이 왕을 모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첫날 밤 지내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드라마의 원리는 가장 재밌을 부분에서 딱 끊어.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이어서 또 이야기 하면서 천일을 끌고 결국 그 많은 이야기들이 그 왕의 인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 인간 삶에 대해서 경험을 넓혀주고 했다는 그 이야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아라비안 나이트. 이따가 저도 중간에 포기했는데 10권짜리를 갖다가 구입을 해가지고 읽다가 한 6권쯤 읽었나? 도저히 못 읽겠어. 너무 길어. 씨. 사람 이름도 안 외워져. 하도 많아가지고. 그 안에 이제 신밧드도 나오고 뭐 알리바바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야 이제. 자, 여하간 아라비안 나이트. 전부 다 주제가 다 다르죠. 등장인물도 다 다르고 여러 이야기로 구성된 그런 게 이제 옴니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거 이제 나와요. 뭐냐?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그래, 여러 이야기로 구성된 경우 중에 세 번째, 바로 액자 구성이라는 거죠. 이 액자 구성, 하나의 프레임, 액자처럼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자, 봅시다.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의 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또 하나의 틀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구역이 나뉜단 말이야. 그치? 예. 그래서 이렇게 구역 나뉘고 먼저, 그 다음에 또 나뉘고, 그 다음에 또 나뉘고. 그럴 때 우리는 요 첫 번째 구역, 두 번째 구역, 세 번째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구역과 세 번째 구역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외화라고 하죠. 바깥 이야기. 바깥 액자. 그죠? 예. 그래서 외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부분을 내화, 주된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외화는 소개하는 이야기, 내화는 주된 이야기. 자, 여기까지는 이제 상식적인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요 보통 보면, 여기 소개하는 이야기에서 서술자는 보통 나는 이렇게 제시가 돼요. 우리 시점에 가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나는 이라고 되면 이건 1인칭이라는 얘기거든. 그쵸? 내가 어딘가를 가. 또는 내 집에 누가 찾아와.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풀어놓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주어가 바뀌죠. 그는 이렇게. 요 차이. 즉 외화는 말입니다. 보통 대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존재가 주인공이야. 근데 내가 관찰을 하는 거지.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내화에 가서는 대개 3인칭 시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가 다 풀어먹는. 여기는 이제 그 작가가 개입, 서술자가 개입을 해가지고 주관도 개입시키고 막 합니다. 그런 작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점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갈리는 부분에서 시험이 잘 나온다는 이야기지. 물론 빠져나오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액자 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허,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김동인의 뱃다라기. 그렇죠. 김동인의 뱃다라기. 네. 대동강가에서 뱃다라기 부르는 사람을 뱃다라기라는 미녀를 부르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한 맺힌 이야기를 듣습니다. 김동리의 등신불, 네. 그 다음 무녀도 다 액자 구성이죠. 현진건의 고향, 이거는 이제 대구 쪽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에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 타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풀어놓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액자 구성이라는 게 또 있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엔 또 무슨 구성이냐? 이제 사건, 시간 중심으로 가게 되면, 네, 먼저 순행적 구성, 시간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 구성, 추보식, 앞사람 발걸음을 밟아간다는 얘기지. 추, 따를 추자, 쫓을 추자, 보자는 걸음 보자입니다. 그렇게 시간 순서대로 밟아나가는 방식이고요. 또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평면적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평면적. 이 소설에서 평면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변화가 없는 이런 의미예요. 메모해 두세요. 평면적, 변화 없는. 네, 요건 바로 이제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엔 역순행적, 역행한단 말이에요. 뒤집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행적 구성이라고도 하고 역전적 구성이라고도 하고 입체적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소설에서 입체적이라는 말은 아까 평면적이 변화가 없다는 의미라면 요거는 변화가 무쌍하다, 변화가 많다, 다양한 변화,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사건의 시간이 뒤바뀐 구성이죠.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네. 그러다가 보니 액자식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순행적 구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과거에 그 사람이 겪은 사건을 서술을 해주다 보니까. 이해되겠지? 좋아. 다음 예문으로는 이제 예로 든 작품 전광룡의 껍빗단미. 그렇죠. 경성제대, 즉 서울대학교 전시 거기 의대를 졸업하면서 받은 그 기념 시계를 보면서 이제 옛일을 회상을 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네, 껍빗단미, 역순행적 구성. 하근찬의 순환 이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최윤의 광장 등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행적 구성. 평행적이다 보니까 이제 다양하게 막 나오는 거야.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이상 사건을 막 동시에 전개한다. 대표적으로 저 생각하시면 돼요. 삼국지. 동탁이 이럴 즈음에 여포는 짠. 여포가 이럴 즈음에 우리 유비는 뭐 이런 식으로. 그치? 네. 두 가지 이상 사건을 동시에 막 전개해 나갑니다. 박경리의 토지, 또 조정래의 태백산맥 등등등 그렇습니다. 다음 요런 정도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우리가 구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어요. 오, 굉장히 유형도 많고 개념도 그 바로 인과관계, 그치? 예. 그 플롯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그 플롯이라고 하는 거 본질부터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역시 복습을 통해 가지고선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강좌는요, 소설의 여러 가지입니다. 인물, 시점, 시점 중요하죠. 그렇죠? 갈등, 배경 이런 거를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